02800에 7070의 사용자가 지금 누구냐? 이거는 옛날에 예. 다 쓰는 누구 겁니까?처럼 7070 누구 전화입니까를 해시태그로 다 며칠째 이 얘기만 지금 그러네. 하고 있는데 예. 7070 누구 전화입니까 도대체? 아니 나는 좀 오랜만에 했어. 네. 예. 아니 근데 이 번호 진짜 좋다. 7070. 800에 7070 너무 외우기도 쉽고. 인터넷 비교원이랑 그 전화번호 자체가 비교가 안 되구만. 1670에 257 하나 외우기 힘들잖아. 800에 7070 얼마나 아니, 쉬워. 무슨 007 제임스 본드도 아니고 7070 너무 얘 귀에 KT 들어오는데. 전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대통령실이니까 대통령실이니까 KT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썼겠지. 그러면 KT에서 좀 양심 고백 해봐요. 7070 누군지 나와줄 거 아니에요. 누가 가입한 자기네는 거야? 할 거 아니야 자기네는. 예. 이거 가입할 때 뭐 비서 가입은 대통령실이 했겠죠. 왜냐면 공기관이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실이 했는데 이게 과연 누구 전화냐? 근데 회선이 어디 어느 방? 그러니까 그 용산에 2층, 3층, 4층, 5층. 5층. 내가 보기엔 5층이잖아. 네. 자, 5층에 어디에 있는 건지는 나오. 근데 그때 아시지 않아요? 부속실이 한꺼번에 뭐 한 4명인가 5명인가 근무를 한다. 우리가 제2 부속실은 없지만 비서들이 한 4-5명 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비서가 4-5명 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한 거더만요. 네, 맞아요.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초창기에. 그죠? 그러면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아니 지금 왜 상황 자체. 배제를 왜 해? 우리가 다 아는데. 왜냐하면 7070이 또 네. 번호가 1000이랑 비슷하잖아. 아. 천공 괜찮네. 1000 아니 1000이라는 거는 쓸 수는 없으니까 7070 그 사람 1000 오자 좋아한다더니 왜 또 7070이었어요? 서로 간에 어쨌든 이 번호가 홀수를 좋아하는구나. 이 번호가 뭐 아까 네. 사람으로 얘기하면 강이고 그다음에 네. 뭐 그러면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경로를 했느냐의 단서가 카톡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왜 대통령실이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키워서 이걸 막고 있느냐. 그렇지.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게 지금 이 02800의 7070이죠. 예. 아니 김건희 여사는 이 거의 다 뽀록 났다고 보는데요. 예. 뽀록 난 경력은 확실히 뽀록 났고 학력도 박사 맞아요? 솔직히 그 논문이나 이런 것도 숙명여대나 국민대는 정신 차리시고요. 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어젠가요? 항소심에서 훨씬 네. 더 중형이 나왔대요. 9년 권오수 전 회장. 선고했죠, 선고. 그러니까 구형이죠. 구형은 구형. 1심과 이제 구형은 갔고 항소심 선고는 9월 12일이고 10일 날 하겠다라는 10일 날.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재판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전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주 손모 씨. 손모 씨. 이 전주가 1심에서 무죄를 무죄. 받았어요. 예. 근데 어제 검찰은 다시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조를 하는 것도 죄다 이런 걸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판결이 이제 말하자면 구형 논리로 따지면 이 손모 씨의 자리가 사실 이제 김건희 씨나 최은순 여사가 대입돼도 최은순 씨가 대입돼도 마찬가지인 자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애초에 이현석 검찰총장이 내부에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판결 보고 하자. 요 판결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한 상황에서 본인 임기는 8월 말에 끝나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숙제가 지금 이제 남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주워 들은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워 본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분석이라고 해. 그냥 분석이라고 해. 자신감 있게 해요. 왜 그래? 너무 겸양하지 마. 왜 그래?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김민아 정도면 분석의 최고 왕이야. 그래요. 예. 심리학도 3학년 2학년 같지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보통은 분석한 김민아. 예.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예. 주범 따로 전주 따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돈을 댄 사람은 시세 조종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처벌이 힘들다. 전주는 처벌이 힘들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정권과 여당이 이전에 이전 국면에. 근데 물론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과연 관여를 안 했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공범이라고 봐. 네, 그러니까. 나는 공범이라고 봐서 이 논조가 너무 싫어. 말씀이 많으실 건데 그 얘기를 가기 전에 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심리학과 맞네. 그러면은 전주면 정말 처벌이 안 되나요의 문제에 있어서 그 쟁점에 있어서 검찰이 근데 손모 씨가 아까 말씀드린 전주인데 근데 최소한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알았다면은 그거는 방조한 게 아닙니까? 나는 새로운 논리를 적용을 해서 이 사람한테도 방조 혐의로 죄를 물어야죠. 저희가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허가해 주십시오. 재판부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래 그럼 공소장 변경해봐 이렇게 해갖고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 이 손모 씨에 대해서 그 변경한 결과로 지금 구형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논리를 그동안에 이 정권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데 써온 그 논리 쩐주니까 처벌이 무조건 안 돼라는 거에 대입을 하면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요것과 관련해서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성립하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 생겼다.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언론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진짜 이것도 어렵게 돌아간다. 네, 아까 소환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게 원래는 이원석 총장이 이 항소심 결과까지 나오고 소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검찰 공식 입장인데 어제 그제 언론 보도 뭐 단독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그 항소심 결과 나오기 전에 네. 소환을 한번 하자. 근데 공개로는 못 하겠다. 이런 걸로 약간 내부에서 얘기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찰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손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 씨가 100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100억을. 네. 10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매수하면 자 100억짜리가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주가가 완전히 출렁출렁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나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100억이나 대출받아서 그 짓을 하겠어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랑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아니 그리고 알았으니까 이런 일을 일반적으로 하겠지. 100억을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최고 전문가는 이제 시민보 기자잖아요. 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랑 몇 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검찰이 이제까지 판단해 야, 이 사람 주가 조작범이네 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산의 몇 프로를 그렇죠. 이 기업에 퍼센테이지.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모 씨 같은 경우에 뭐 1,000억 있었으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1,000억이 있었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그때 한 40~50%를 집어넣은 네,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 자산에. 그러면 누가 한 30억 있는데 20억을 집어넣거나 30억 있는데 15억을 그것도 코스닥에 조그마한 기업 있잖아요.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는 기업에 맞아요. 몰빵을 해. 코스피 200에 거래가 많이 되고 하루에 거래량이 돈으로 따졌을 때 수백억, 수천억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현금처럼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량도 수십억에서 수억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야. 근데 수십억을 넣어? 언제 어떻게 빼려고? 그거는 작전이랑 공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김건희 스스로가 서울대 대학원인가 뭐 다닐 때 최고의 과정이죠. 최고의 과정인가 뭐 다닐 때 무슨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이사라고 해가지고 뿌리고 다녔잖아. 명함 뿌리고 다녔지. 그러면 그거는 뻥이야? 그러면 내부자 아니야? 내부자면 주가 조작에서 내부자잖아요. 내부자면은 더 심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번에 BTS 주식 팔았던 하이브에서도 그쵸? BTS 군대 간다는 거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직원들 파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이사였으면 임직원 아니에요. 네네네. 임직원이면 본인이 권오수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공범이지 뭐야. 내부자 공범이야. 내부자 공범이면 주가 조작에서 가장 극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외부에서 그런 거 있어요? 저 조금 들어가 볼게요. 라고 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쩐주야. 이게 쩐주.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가지고 다녔었잖아. 네, 이게 네. 뭐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런데 검찰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5월 초 정도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론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일 날 인사가 났어요. 중앙지검장 인사가 5월 13일. 근데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에 생각났는데 이 공소장 변경이 언제 이루어지냐?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5월 20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건에서 사전에 보고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겠지. 중앙지검 차원에서. 네. 근데 쩐주를 이 검사팀이 그래서 서초동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검사팀이 이거 쩐주가 공범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방조범으로 갈게요. 라고 해서 변경이 5월 20일 날 재판부가 5월 20일 날 했으니까 아마 내부적인 검토나 보고는 그 이전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검찰 인사식이랑 물리잖아요. 그리고 이 5월 20일 날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에 6월 25일 날 중간간부 인사가 납니다.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내내 시끄러웠죠. 중앙지검장이 바뀌고 나서. 근데 이 수사팀은 결국은 어쨌든 못 건드린 거잖아요. 그대로 살아남은 거죠. 네,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파란만장한, 그러니까 이 서초동에서는 제일 치열한 시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지검장 바뀌고 위에 중간간부 바뀌고 실무진이 다 바뀐 건데, 근데 어쨌든 이 팀을 못 건드렸다. 근데 이 팀이 이제 말하자면 또 다른 전주를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한 앞뒤로 이 인사가 있었다라는 점은 저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있다. 그리고 그게 혼날 뻔한 거다. 네. 혼난다 이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사건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공범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방조범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당연히 중앙지검장도 알았겠죠. 이게 여사랑 관련된 사건인데 그러면 오케이를 했으니까 공소장 변경을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의도를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는 거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법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제일 중요한 건 판사님들이 판결 선고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방조범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하면서도 약간 팁을 좀 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공소장 변경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아니고 당시에 여기 치열하게 그 다투고 있는 그 검사, 그러니까 1심 때부터 관여했던 그 검사들 중에 사실은 욕 먹어가면서 이거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했던 그 검사들이 이제 있었고 2심에서도 그래서 이거 그냥 무죄 나온 거 이거 도대체 우리는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약간 정의감에 뚜렷해서 일부러 자기가 증인신문 같은 거 하면서도 일부러 그 말을 그렇지. 집어넣어서 공식적으로 기록 남기려고 했던 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판사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님들도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9월달에 손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게 벌금 50억 원에다가 아마 구형 3년인가 그럴 건데. 손모 씨는 뭔 죄야? 뭐가 뭔 죄야?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지.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아니라 1심에 잘 빠져나갔으나 어쨌든 잡힌 거지. 근데 이게 검찰의 뭐랄까요? 그 정말 애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부분도 우리가 보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짜실하더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요거는 최소한 단신거리는 돼. 요거는 팩트야. 요거는 확실히 꼼짝도 못해. 그러면 이거라도 내자 일단 일보로. 이런 어떤 그 정성? 그런 정성은 기특하다. 칭찬할 만하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 요거는 음주운전 방조범처럼 이런 어떤 죄목이 있다면 빼박이거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주운전 그 옆에 있었는데 왜 안 막았어? 라고 하면 그 조수석에 탔는데 당신이 왜 안 막았어? 라고 이거는 확실히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가 조작 당신이 인지했는데 왜 안 막았어? 이러면 충분히 죄가 되지. 그리고 인지한 정황은 많거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죄목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걸로 이 작은 거라도 조사를 받고 수사받아서 모셔갖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방조하셨습니까?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이 지금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정권이라도 대통령의 직계가족을 소환하는 거는 엄청난 이벤트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코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논리로만 놓고 보면 코앞에 와 있는 거고 검찰총장이 내부에 기자들 상대로도 이 1심 얘기를 했었었는데 내부에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1심 나기 전에 어떻게 해보던지 이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 수사팀을 말하자면 다독이는 거든 아니면 이 수사팀을 억누르는 거든 뭐 어떤 논리가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 지금 끝에 와 있다. 근데 이 끝에서 난 2심 판결에서 전주에 대해서 되게 강한 구형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형했다 그랬죠? 구형은? 3년에 50억. 3년? 3년. 징역 3년에 50억 벌금. 그러면 이게 맨날 3년이면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집행유예든 뭐든 유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기소를 직업으로 하는 구형을 직업으로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 앞이다 지금. 권오수 씨가 2년 6개월인가 그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3년 구형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네요. 최소한 벌금 구형은 안 했으니까. 징역 구형은 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잠깐만 그 윤석열 대통령 이분의 인식과 관련해서 만약에 진짜로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그리고 누구죠? 박홍근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의 메모 수첩의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KBS나 MBC, JTBC를 좌파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인데 좌파 언론이 떠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했고 그 유인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떤 음모일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지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윤석열 월드에서의 이태원 참사라는 거는 이게 진실입니다. KBS, MBC, JTBC 등이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이태원이라는 데에다가 사람들이 가도록 유도 방송을 했어요. 유도 방송을 해서 사람들을 막 이태원 거리에 모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원래는 용산경찰서장이 될 수도 없는 지방의 무슨 한심한 어떤 경찰이 문재인 정권 때 좌파 정권 때 저는 뭐 저만 좌파지만 문재인 정권 때 아무튼 막 급승진을 해가지고 용산경찰서장이 된 겁니다. 임 사장이. 네, 그리고서는 구례에 있던 사람이. 네, 이 용산경찰서장이 일부러 이 관리도 안 한 거예요. 인파 관리도 안 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인파 관리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윤석열 월드에서의 이태원 참사.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제는 윤석열 월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 월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장은 관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누군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자들이 아마도 거기서 어떤 모종의 행위를 해서 뭘 뿌렸든지 뭘 해서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려가지고 이 사고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좌파 방송, 좌파 경찰서장, 좌파 사고 뭉치들이 왜 했느냐? 왜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했다. 이게 윤석열 월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40분 동안 독대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김진표 의장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랑 이명박 때 경제관료한명하고 3명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 당신도 들었냐? 그때 뭐라고 말했냐? 이걸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점심 약속했던 장소, 식사했던 장소 알거든요. 그 장소 확인하고 박홍근하고 김진표가 어쨌든 나오는 말이 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시대 때 그 관료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용은 사실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박홍근의 메모 수첩이 있잖아요. 메모 수첩이 우리 다 아시지만 이렇게 적으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래거든. 다 바래고 이거 충분히 감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놀랍게도 언제 때 건지. 놀랍게도 박홍근 의원이 요거를 스마트 기기로 적었습니다. 아 스마트 기기로? 근데 그거는 다 남죠 그러면. 나오지, 그렇죠. 시간이. 열어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급하게 뒤에 가서 적은 거면은 날짜가 막 최신 날짜가 되거나 수정 내역이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로 새로 적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속 이 스마트 기기에다가 자기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적었어요. 그러니까 쌓인 여러 가지 얘기들의 중간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조작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KBS, MBC에 대한 신뢰가 대통령 플러스 국회의원 한 절반의 신뢰보다 더 높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KBS, MBC의 일반 구성원들 그냥 시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언론인들이고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그냥 언론인들 직장인들이거든. 그 사람들을 좌파 언론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 200만 명 되기도 힘들거든. 근데 5천만 명 중에서 한 1, 2% 끼케야 한 5% 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 용산에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뭐 흘러나온 얘기들 유튜브들이랑 관저에서 술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 인식을 적나라하게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나라를 운영하는 동안에 벌어진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정확한 정보를 보고받겠습니까? 실시간으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취향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자기가 티타임 하는데 자기 뭐 휘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한 것도 아니라
국회의장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필터링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한 국가적 위기다.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 내용의 발언이 네. 용산의 주장처럼 김진표 의장이 너무 놀란 나머지 뭐 좀 더 왜곡해서 얘기를 했거나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 있지만 골격은 김진표 의장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김진표 의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야. 세제실장까지 하고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고 그분이랑 몇 번 인터뷰를 해봤지만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무슨 강경 무슨 진보 좌파입니까? 보수적이죠. 온건 합리 보수 관료 출신이에요. 일단 합리는 빼주세요. 네, 일단 온건 보수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기독교 신자로 장로, 지금 현재 장로고 그런 사람이 이 회고록에다가 본인이 국회의장 퇴임하고 그래서 회고록에도 거짓말을 써? 참고 참아서 보면은 네. 박홍근 의원이 적어놓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참고 참아서 손땀을 해서 쓴 거잖아요. 회고록에도. 아니 게다가 그날 점심 먹은 사람 중에 아까 경제 관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사실이냐. 그랬더니 김진표 의장이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대통령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실제로는 김진표 의장은 실제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회고록에는 낮추고 톤을 낮춰 쓴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화장을 의식해서 회고록에는 좌파 언론도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딱 쓴 건데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김환 기자 말씀하셨지만은 자기들끼리 떠든 얘기가 아니고 국회의장한테 한 거잖아요. 현직 국회의장한테.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저 사람도 알아들을 얘기하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심리학? 현실 검증력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현실 검증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네. 이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아니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날 이때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그런 걸 말했냐면 국민의힘 사람이 자기한테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 해임 좀 시켜달라고. 그걸 부탁하러 간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5분 정도 했더니 대통령이 40분 동안 반박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사람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상민도 사실 그때 당시 나 사퇴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안 받아준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 사람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한테 안 먹히니까 국회의장 당신이라도 말해달라. 이렇게 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대통령 60 넘으셨죠. 60 넘으신 61년생인가 그러니까 60 넘은 넘으신 것 분이 같은데. 어떤 본인의 갑자기 인지 능력이 좋아지거나 네. 성격이 바뀌거나 아니면 분별력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이를 인상적으로 봐야 가지고. 되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국민들이 온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도 그 월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너무나 진지하게 그 얘기를 지금 국회의장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한 좀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가 지금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김진표 뭐 국회의장이 거짓말했다 이거 방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습도 안 되고. 정말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최희병 사건과 관련해서 전부 부인하고 거짓말, 사실상 저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 앞에서는 얼마나 대통령의 말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어떤 지적도 못하고 어떤 경고성 메시지도 못 내고 그냥 굽신굽신만 하고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은 자기가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어떤 말들을 하겠구나. 딱 한 분의 말씀만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하면 혼내니까요. 경로하고 혼내니까는 말이 안 통하죠. 딱 한 분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고쳐 못 씁니다. 사람 고쳐 못 쓰고요. 3년은 너무 길어요? 악몽입니다. 악몽이에요. 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진짜 3년이면 진짜 충분히 한 나라를 말아먹을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예. 탄핵 청원은 서버 확장을 한 열흘 후에 한다니까요. 그동안에 꾸준히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한번 방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지가 않고 열흘 후에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열흘 후에 방문을 하셔서 탄핵 청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예, 국민 투표하듯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정치본색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